네, 감사합니다. 네,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얘기할 거는, 첫 번째는요, 일단 최근 들어서 뭐, 너무너무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관련돼서, 그죠? FOMC 회의, 그 다음에 페드의 정책에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그러한 이벤트들에 주목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최근 며칠 동안은 또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스터디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시장이라는 놈은 항상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뒤통수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는 건 아닌데, 왜 너무 많은 기타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창구 또는 뭐 굉장히 많은 뭐 저희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접점을 통해서 여러분이 투자에 관련된 인사이트 또는 정보 또는 지식들을 접하실 텐데 실제로는 그런 지식들이나 그러한 어떤 시장 상황에 관련된 내용이나 단기적인 어떤 이슈들에 대한 해석들은 아무리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별 남는 게 없고 두 번째는 실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 수익이나 퍼포먼스로 연결도 잘 되지 않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너무 많은 불필요한 노이즈들은 좀 생략하는 게 좋다. 그리고 뭐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뭐 시장 상황에 관련된 내용 이런 거 절대 열심히 보지 말자. 왜냐하면 그런 걸 열심히 보면 볼수록 실제 내가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하고는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긴 트렌드 첫 번째는 긴 트렌드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남들이 3개월, 6개월, 1년 후에 그것에 주목할 걸 미리 선점해 놓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 다만 내가 선점하고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트렌드나 세상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역시 투자에 따른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어진 이벤트들 또는 지금 후행적으로 나오고 있는 뉴스들 그리고 이미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정보라고 혹시 접근을 해서 해석해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따라가고 남들이 하는 것도 하고 투자에 관련된 것도 다 보고 있는데 뭔가 계속 뒤처지는 거죠. 수익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선수들은 그러니까 이른바 플레이어들은 그 시장에 나온 내용들보다 한 발 앞서서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아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내용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이사님 그거 그 뭐였죠? 우리 코스피 10년 그것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건 넣었나? 하여튼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 김총무한테 보내서 그건 따로 하나 넣어주세요. 오늘 시작할 건 어쨌든 뭐 맨날 우리 트렌드, 장기 트렌드에 관련된 시장에 관련된 어떠한 차트들을 많이 보면서 했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시죠. 다음. 네, 10만 전자를 끊었는데 삼성전자 역주행에 개인들은 울상이다.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 전자 간다라고 삼성전자에 대한 어, 홀드 또는 바이 그리고 반도체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뭐 계속해서 뉴스 나옵니다. 반도체 쇼티지 난다.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다음. 코스피는 오르는데 대형주는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비비빅이었나요? 그죠? 뭐 바이오, 뭐 배터리, 인터넷, 테크 뭐 해서 빅세븐,
그죠? 뭐 7개 기업들.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뭐 그런 친구들이었죠. 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뭐 이런 애들이었죠. 그래서 코스피는 오르는데 대형주는 눈높이를 낮추고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애들이 각광받는다라고 얘기했고, 앞으로는 2차 전지, 앞으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얘기했던 테슬라 차는 더 잘 팔리고 있고, 그죠? 전기차로의 전환들이 더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 높아지고 있고, 신재생을 하려는 의지도 높아지고 있고, 반도체 수요 높아지고 있고, 그죠? 네이버 카카오 원래 좋았고, 그죠? 바이오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왜 상대적인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좋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타이밍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저희가 2주 텀이었으니까 지난주에 했어야 될 내용이었는데 일주일이 연기되면서 지금 이번 주에 하고 있지만 분명히 뭐 일주일이라는 시차가 있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답답한 대형주의 더 답답한 동학개미는 뭐 이렇다. 3천을 돌파하자마자 뭐 공매도 이슈가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막상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도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고 반면에 뭐 우리가 좋아하는 특히 개인의 순매수가 높았던 특정 종목들 중에서는 아주 일부만 올라가고 있고 아주 차별화된 장세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봤더니 2020년 비교해서 2021년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 규모를 봤더니 유가증권 시장, 이른바 코스피 시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47조 4,91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올해는 불과 6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50조 7,020억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통틀어서 16조 3,180억을 순매수했는데 올해는 그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오히려 코스닥은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8조 1,660억밖에 순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절반밖에 안 되죠. 네, 반면에 또 해외 주식은 작년에 22조 3천억을 순매수했는데 올해는 지금 6월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딱 절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벌써 15조 5천억이니까 단순히 계산해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놨다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이 예상해 보셔도 여러분의 실제 포트도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이른바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라고 불리는, 흔히 우량주라고 불리는 대형주라고 불리는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작년을 압도할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매수했고 해외 주식 순매수 역시도 작년도 최대치였는데 벌써 올해 절반만 보더라도 작년보다도 한 6, 70% 벌써 한 70%에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렇다라니까요. 항상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뭔가 자꾸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우리를 농락하거나 희롱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을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코스피를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를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도 늘어났는데 해외 주식을 저만큼 많이 샀다라는 얘기는 해외 주식 중에서도 뭘 샀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 우리 지난번에도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는 그런 1등 기업들을 샀겠죠. 해외에도 좋은 주식들을 대체적으로 샀겠죠. 물론 뭐 밈 주식이나 일부 테마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진 않고 뭐 계속해서 매매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냥 사서 보유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냥 국내도 해외도 좀 대형주에 대한 포지션이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네, 그래서 분기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과 수익률을 봤더니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으로 15.7조로 거의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그 다음이 삼성전자 우선주니까 뭐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다. 그 다음 현대모비스, 현대차, LG전자 순이었다. 2분기에도 여전히 순매수 상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이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모비스. 큰 차이가 없다. 근데 1분기, 2분기 수익률을 봤더니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과 수익률을 봤더니 옆에 보시면 삼성전자는 1분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5.6%, 현대모비스는 1분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14.5%, 현대차 역시도 1분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5.1%, 2분기 역시도 삼성전자 여전히 마이너스, 하이닉스 마이너스, 삼성전자 우선주 마이너스,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무슨 얘기야? 아마 1월부터 2분기 5월 28일까지 반영한 수치니까 1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이른바 아주 좋다라는 대형 우량주들의 주가적인 퍼포먼스는 거의 최악이었다. 아주 좋지 않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상황은 뭐냐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저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수익률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오르지 않았는데 지수가 빠지지 않았으니까 얼만큼 올라야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얼만큼을 올랐길래 코스피나 코스닥이 저 지수를 버티고 있냐라는 거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그죠? 코스닥 대표 바이오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오히려 20, 30%씩 하락한 데 반해서 코스닥 지수는 1000스닥을 넘어갔죠. 지금 벌써. 그런 것처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투자 정보나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나 투자 관련된 구루들이나 투자 관련된 서적을 봐도 앞으로 국내 시장을 이끌어갈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IT, 2차전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뽑는 건 아주 정석입니다. 정석. 근데 얘네들의 무려 6개월간의 수익률은 아주 처참하게 그지없어요. 우리가 팽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애플, 구글, 넷플릭스, 테슬라라면 테슬라가 안 좋은 주식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테슬라는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너무 좋은 주식이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고 반면에 테슬라의 저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 반면에 애플이나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페이스북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팽들의 주가 차별화가 일어났는데 1, 2분기 통틀어서 팽 중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건 오히려 알파벳, 구글과 페이스북이었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애플과 그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더 황당한 얘기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냥 소비재 트렌드,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구글 트렌드가 올라오고 소비재로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기업들이 좋아 보여요. 이거는 그냥 뭐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캠핑 관련된 거, 의류 관련된 기업들, 뭐 일부 트렌드적으로 올라오는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음료 관련된 회사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이런 애들의 주가는요. 그 1분기, 2분기 사이에 수익률적으로 어땠냐고요. 너무 편안하게 상대적으로 50%, 100%씩 다 상승한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늘려놓은 이런 주식들의 퍼포먼스는 왜 좋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그렇게 좋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그럼 그걸 모르니까 파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파는 거예요. 앞으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떤 시대가 오고 IT가 점점 좋아지고 디지털 센터가 늘어나고 하는 걸 몰라서 뭐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파는 거예요. 개인들만 똑똑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테슬라를 사는 거였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올 들어서 개인 투자 주식 순매수 규모에서 딱 요 차트를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다. 내가 이제 돈을 버는 끼가 좀 좋은 친구다. 라고 하면 항상 나는 뒤통수 맞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좀 한 발 앞서가는 패턴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저 뉴스를 봤으면 뭐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어디가 개인이 가장 덜 매수된 상태입니까? 딱 봐도. 코스닥이잖아요. 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형주, 1등 기업, 그리고 좋은 기업, 굉장히 큰 기업, 안정된 기업, 그리고 큰 변화를 얘기하는 기업들에 오리엔트돼 있고 다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은 굉장히 저조한데 왜?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거기에 동의할 정도면 이미 선수들은 1년, 2년, 3년, 5년 전에 그걸 보고 들어갔다가 그게 현실화되는 시점에는 엑시트를 하겠지. 그걸 계속 들고 있겠어요?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무슨 얘기야?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야 돼? 1, 2분기 동안. 소형주에 투자해야 되고, 어, 반대로 남들이 얘기하는 2차 전지나 IT나 뭐 디지털 센터나 뭐 큰 변화들,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굵직굵직한 변화도 그건 이미 엑시트하는 타이밍이었고 그 변화에 반대에 있는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들이 밑에까지 스며드는 구간에서 살아남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정도 또는 미국에서도 스몰캡 정도 미드캡 이하의 애들에 대한 퍼포먼스는 너무너무 좋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개인들은 쳐다도 보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이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저걸 저렇게 많이 사놨으니 삼성전자를 저렇게 많이 사놨으니 안 오르는데 다른 주식이 오르는 게 배가 아프죠. 일단은. 그리고 나는 거의 대부분이 저기에 들어가 있죠. 근데 갑자기 코스닥이 또는 아주 작은 스몰캡 기업들이 2배, 3배, 4배, 5배, 10배씩 오르는 종목들이 나온다고 해봅시다. 가정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뭘 하냐면요. 그때부터 다시 소비재 및 소형주에 관심을 둔다니까요. 또 그제서야.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2배, 3배, 5배, 10배 오르는 소형주를 팔고 다시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삼성전자 이거 맞아. 삼성전자를 내가 1년에 사서 뭐 10%, 20% 먹고 앉아 있어. 다른 중소형주들 막 10배씩 오르고 2배씩 오르고 있는데 저거 팔고 중소형주 가야지라고 하는 순간 다시 또 우리가 버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해 놓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을 또 밑에서 사서 담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항상 과매도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과매수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좀 판단하시고 정보라는 거 혹시 여러분이 접근하고 있는 정보라는 거 뭐 그 정보를 3%가 줬건 뭐 FN 가이드에서 줬건 아니면 여러분 리포트를 보건 아니면 증권사 방송을 보건 아니면 어떤 유튜브의 방송을 보건 그게 나왔다라는 건 이미 다 시장에서 플레이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특히 방송인데 방송에서는 웬만해서 작은 소형주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첫 번째, 변동성이 심하고 두 번째, 그러다가 대주주 문제들도 많고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심하죠, 특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거 얘기해서 욕 안 먹고 물론 6개월은 주가 안 오를 수도 있어, 이렇게. 근데 삼성전자 안 오르는 걸 뭐라고 할 거야. 그럼 이제 뭐 외국인 공매도 또 얘기하겠지. 그런 또 핑계가 될 거리도 있고. 그죠? 근데 지금 혹시 코스닥에 있는 아주 작은 회사에 엄청난 베팅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나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할까요? 거기 나와서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아니라 실제 플레이 하고 있는 애들은 뭐 이런 애도 그런 방송도 나오지도 않겠지만 실제 플레이 하고 있는 애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니 걔네들이 올라가죠. 급하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두가 팽이라고 말하면 팽은 좀 멀리 할 필요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모두가 테슬라를 좋다고 갑자기 한 2, 3년까지만 해도 테슬라 뭐 이래 놓고는 갑자기 테슬라 7배, 8배 오르고 나니까
전부 다 테슬라라고 얘기하면서 뭐 테슬람 나왔을 때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막 기도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멀리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만 까면 댓글에 득달같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뭘 하냐라고 하면 삼성전자 멀리하자고. 그죠? 그런 성향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 얘기를 들으려고 이 자료를 만든 건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올해로 이제 딱 이제 나이가 됐지만 한 사이클이 저도 돌았더라고요.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바로 회사 들어갔었고, 그 이후에 발생된 변화들과 최근에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한 바퀴 돈, 이 사이클에서 굉장히 유사점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왜 비슷하고 왜 반복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음. 그래서 2008년에는 금융위기라는 거였고,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의해서 발생된 금융위기였고, 이번에는 전염병 사태인데, 뭐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서, 그죠? 돈을 풀어서 바치는 거. 그리고 2008년에 비해서 2020년이 달라진 점은 뭐였죠? 코로나19를 처음에 무시하고 있다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연준이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의 폭락을 빠른 시간 안에 더 2008년보다도 더 빠른 시간 안에 방어해내고 V자 반등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과거처럼 반드시 된다라고 봤던 사람들은 또 농락했던 거죠. 왜? 2008년에 회복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죠? 근데 올해 코로나19 위기, 2020년의 코로나19 위기는 완전히 V자였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기를 진압해버렸죠. 돈의 힘으로. 그러니까 항상 과거와 똑같다고는 생각하지 말되 과거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연준도 2008년보다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거고, 점점 위기에 대처한 능력들이 좋아지는 거고, 그죠? 개인도 거기에 대응한 능력들이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모양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뭔가의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2008년에는 금융위기, 이번에는 전염병 위기였는데, 위기 발생 다음을 한번 보시죠. 위기가 발생하고 나면 일단 그 전에 이미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제서야 안전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가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달러, 금, 현금,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돼요. 그리고 뭐 리스키한 위험을 즐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야, 언제 저점에 투자를 하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투자의 타이밍을 노립니다. 그럼 당연히 위험 자산에 대한 배팅을 조금씩 하겠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투자했다면 손해는 안 보겠지만 기회도 없는 거죠. 그죠? 위기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음. 위험 자산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30% 빠진 상황에서 들어간 게 이게 맞는 건지, 50% 빠질지 70% 빠질지 90% 빠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분할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어찌 됐든 이번에도 뭐 아주 위기를 가뿐히 넘겼죠. 얼마 기간도 짧은 기간 내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시기에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 형태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거의 대부분 이런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진입을 하던, 또는 내가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위기가 발생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른바 잡주, 그러니까 중소형주 비중을 확 줄여버리고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타격이 더 크거든요. 그런 애들은 부도날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도 있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본인 스스로도 듭니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뭐 시가총액 막 300억, 400억까지 빠지는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얘 진짜 부도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에 그런 기업들을 정리해요. 그리고 사람 심리가, 그래, 나는 뭐 물타기를 하든 뭐 더 투자를 하든 하는데 되도록이면 좋은 기업, 그래도 망하지 않은 회사, 코로나19 이후에도 망하지 않은 회사에 투자해야지라는 아주 심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위기가 발생돼서 리커버리가 되는 구간을 보면 항상 당연하겠지만 대형주 및 우량주 위주로 회복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도 예전에 우리 캠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어떠한 큰 위기에 대한 대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나오는 정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코로나19 이후에도 뭐 얘기 나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경기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고 다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큰 정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대형주들이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심리도 그쪽으로 작동하고 이거는 기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도 역시도 당연히 저런 쪽에 더 우선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포트폴리오 방어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단계가 계속 일정 부분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폭락하는 구간이 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지만, 그죠? 한번 대형주들이 리커버리를 하고 난 상태에서 다시 폭락이 오느냐, 2차 폭락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논란이 있고, 안 오면 유동성으로 그걸 틀어 막아가지고 안 오면 어디까지 지속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시장으로의 유입이 아주 가팔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지난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넘게 봐온 현상처럼 개인들이 주시장으로 막 몰려드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들 역시도 성향이 대형주나 우량주에 들어오고 싶지, 그리고 초보 개미가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그럼 당연히 대형주에 포지션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지.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리서치도 잘 안 된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처음부터 확 늘리기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ARK 사태, 그다음에 한국의 자문사 7공주 사태 똑같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똑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그 자문사 7공주가 비비빅으로 바뀐 것뿐이죠. 그러니 그런 대형 우량주들 이른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IT로 불리우는 반도체 시대. 이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대형주로 쏠림이 심하게 나왔죠. 한 6개월, 1년 동안은.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다 들어왔어요. 모두가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했고. 그리고 거기에 다 밀어 넣었어요. 자, 그러면 그 넣었을 때 그건 우리가 넣고 있는 그 구간에 누구는 팔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개인이 팔았을 수도 있고, 연기금이 팔았을 수도 있고, 누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판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두 번째, 그러고 나서 대형주라는 게 더 이상 이제 또 2008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도 더 내리지 않고, 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봉합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 뭐 테이퍼링이니, 뭐 금리 인상이니, 뭐 인플레이션이니, 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을 계속 푸는 행위는 이제 점점 뭐 줄이려는 논란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인지 시기의 문제지만, 그러다 보니 대형주를 계속해서 그리고 개인까지 가세했던 아주 저가일 때 개인까지 가세했던 그 힘들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꾼들은 여기에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아주 빠르게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위기 초기에는 삼성전자를 사도 SK 하이닉스를 사도 2차 전지주를 사도 50% 100%씩 현대차 기아차를 사도 100%씩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뉴스로는 계속해서 현대차가 잘 팔린다,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높아진다, 차는 없어서 못 판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쇼티지다, 그죠?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빨라진다, 2차 전지도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빨라지니까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가의 상승하려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죠. 그거를 밀어 올려줄 만한 유동성은 뿜어내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미 생각하는 메이저들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가 높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뉴스로는 경제 공부를 처음 한 사람으로는 주식을 처음 접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공부해서 맞아, 내가 생각해도 전기차 시대에 올 것 같아. 그렇지, 반도체 시대는 더 크게 열릴 거야 라고 공감하는데 반해서 이미 선수들은 다 나와서 다른 쪽에 앞으로 이제 뿌려놓은 유동성에서 덜 수혜를 받았거나 이제 살아남기만 하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중소형주들도 영업이익이 50억 벌던 애들이 100억 정도 벌고 100억 벌던 애들은 2, 300억 벌고 그 안에서 보석 같은 애들이 이제 막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자기네 포트폴리오에서의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작년에는 대형주만으로도 50%, 100%,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로 따지면 막 30%, 50%를 해냈는데 올해는 대형주 깔아놨더니 10%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경기 민감주가 뭐 맞는 거냐, 아니면 성장주가 계속해서 가는 거냐, 성장주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조선화학,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로 가야 되냐, 이런 논란이 일어난다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면 이런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이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대형주에서 누군가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저기 싸 보이는 저런 애들을 먹으러 가잖아요. 좀 더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어차피 돈은 풀렸으니까. 어차피 조선화학, 철강을 사도 쟤네들도 영업이익이 2배씩은 느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늘지만, 페이스북, 애플, 애플도 늘지만, 넷플릭스, 테슬라도 늘지만, 그동안 10년 동안 안 보고 있던 철강도 늘다는 거예요. 건설도 늘고 화학도 는다는 겁니다. 돈이 풀렸으니까. 그러면 순환매로 이제 계속해서 대형주로 또 순환매를 돕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뭐냐? 그것도 다 목까지 찼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작은 업종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사실상 개인으로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걸 개인이 어떻게 쫓아갑니까? 막 성장주 했다가 갑자기 경기 민감주로 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일부 성장주, 최근에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애들만 남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기타 뭐 모비스, 현대, 기아차, 그다음에 애플 이런 거 작년에 많이 오르는 이런 애들 다 팔고 순환매 갔다가 미국에서도 시크리컬 기업들 했다가 또 소비재 했다가 중소형주 했다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못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대형 우량주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투자자들은 누구일까요? 저기에 발빠르게 대응 못하고 대형 우량주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는 포트를 가지고 있는 투자 집단은 누구냐고요. 투자의 아마추어이거나 개인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여전히 개인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것들은 웃긴 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시장이 빠지면 대형주도 빠집니다. 근데 시장이 올라도 잘 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개인은 그것만 갖고 있어요. 그 사이에 소형주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를 돌면서 이벤트를 타면서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로는 2배, 10배짜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형주를 올릴 만큼의 시장 이동성 파워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 개인들은 계속 저기에서 언젠간 다시 삼성전자 오르겠지. 언젠간 하이닉스 오르겠지. 언젠간 현대차, LG전자 다시 오르겠지. 언젠간 LG화학이 다시 100만 원 가겠지. 라는 기대감에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돼서 그냥 저게 계속 묶어두는 겁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초기에 자문사 7공주라고 말하던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표 기업들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한 이후에 몇 년의 시간 동안을 옆으로 움직였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그래프들은 장기로 보여드렸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10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똑같았어요. 위기 회복 구간에서 현대차 잘 팔리면서 어마어마한 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났었죠. 그러고 나서 거의 8년, 9년 동안을 옆으로 갑니다. 그것도 옆으로도 아니에요. 우하향합니다. 이번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도. 그러면 과연 오르지 않는 주식을 7년, 8년? 분명히 내가 이번에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현대차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할 거야라는 마인드로 들어왔지. 될까요? 근데 계속해서 금리 인상, 뭐 시장에 노이즈 있을 때마다 또 출렁출렁거려. 오르지도 않았는데. 난 뒤늦게 들어왔고. 자,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각자 선택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한국 시장의 장기 투자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라는 걸 빨리 눈치챘고 당연히 저 역시도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 신념을 엄청 지키려고 노력했었고 그게 맞다라는 역사적 데이터와 책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런 회사에까지 다녔으나 이게 반드시 내 돈을 벌어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한국 시장에 이게 꼭 들어맞지 않는구나. 그리고 왜 미국 시장에서
성립된 얘기를 한국의 가치 투자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들여와서 왜곡시키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나니까 그게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코스피 10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막 나눠드리고 그 그래프를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자체가 그 이후에 일어난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변화를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랜만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어떤 현상들이,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준비가 돼요. 그러면 또 최근의 시장의 움직임이 이해가 되고요.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나 삼성전자 사고 막 이렇게 좋은 주식들을 샀는데 업종 대표주를 샀는데 이거 왜 안 오르는 거야? 그리고 저 밸류에이션도 말도 안 되는 저거 PER도 막 50배, 100배짜리 저런 중소형주들 저런 쓰레기 같은 주식 저런 거 왜 오르는 거야? 내 주식은 안 오르고. 그래서 계속 뭐 황당한 이제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서 뭐 공매도 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시간이 돈인데,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항상 위기 이후에는 대형주가 가는 국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엄청난 위기가 발생했는데 중소형주에 내 재산을 올인하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죠. 시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험 국면이 마무리되고, 그죠? 위험 국면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수익률이 좋은, 대형주가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펀드나 기관 자금으로도 자꾸 그 돈들이 몰립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활약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 계속해서 그 인기 있는 주식을 계속 사요, 자기네들이. 그게 빅세븐이었고, 비비빅이었고, 자문사 70주였고, 미국으로 치면 ARK였고, 그랬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돈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이제 그 주식을 보유했던 5년, 10년 동안 보유했던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하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받쳐줄 돈이 없으면 수급이 빠지면서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똑같아요. 국내든 해외든. 그리고 2008년이든 2020년이든. 모습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간적으로 몇 개월이냐, 정확하게 얼마였냐, 그 다음에 그 다음의 모습은 어떠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그 공식대로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또 그게 들어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발생하고 나면 위기 초기에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담론들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 신재생 에너지니 2차 전지니 바이오니 반도체니 그래서 뭐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굴기 그다음 중국까지 반도체 근데 반도체 주식은 안 올라. 이런 황당한 상황이 오는 거죠. 2차 전지도 전 세계가 전기차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2차 전지 주식의 가격은 안 올라.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를 외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주가는 안 올라.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것들만 가지고 있어. 왜? 너무 좋다라는 걸 나도 알거든. 나도 안다고요. 나도 알 정도면 다른 사람은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인 퍼포먼스가 나오는 기대치에 비해서 실질적인 퍼포먼스는 정부의 정책의 효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고 오래 걸리고 온갖 큰 변화들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틀어서 어마어마해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쪽을 정부에서 육성한다고 하니까 경쟁이 엄청나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과 2년 전, 3년 전에 테슬라가, 5년 전에 테슬라가 전기차 만든다고 할 때만 해도, 국내에 있는 다른 회사들은 뭐 수소차를 하니, 뭐 전기차는 그냥 까작까작 대니,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테슬라 주가 8배 오르고 나고, 전기차를 육성한다고 나니까, 봤던 것처럼, GM, 포드, 그죠? 현기차, 그죠? 토요타, 그 다음에 폭스바겐, 그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뭐, 난생 처음 들어보는 뭐 회사들이 다 전기차 만든다고 나오고, 그죠?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으로 간다는 거죠. 시장이 확대되기도 하지만 경쟁도 엄청 심해지는. 그러니 주주로서는 내가 투자한 기업의 이익이 경쟁이 심해지면서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거죠. 시장 커지는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 기업들의 포지션이 불리해지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근데 난 좋은 주식 사놨는데 왜 안 오르지? 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봤던 섹터, 그다음에 열심히 잘했던 영역이 중소형주였는데 왜 그때 중소형주가 잘 됐을까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똑같아요. 지금이랑. 초기에는 그때도 대형주들이 훨씬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게 한계가 오고 대형주들을 바칠 만한 기관 자금들의 여력이 낮아지고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더뎌지고 그죠? 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 봉합됐다 보니까 유동성을 잡으려고 그러고 근데 풀린 유동성은 돌고 있고 실제로 돈이 풀렸고 그 사이에 살아남은 일부 코스닥에 있는 아주 괜찮은 회사들은 변화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인들이 오면 갑자기 마스크팩을 팔고 화장품을 팔고 면세점을 팔고 뭐 카지노도 확장을 하고 이런 국면들 그 다음에 뭐 게임주들은 모바일 인프라 환경이 좋아지면서 게임을 개발했는데 이름도 없던 회사 게임 개발해서 막 조 단위 회사로 발전하고 이런 국면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났다라는 거죠. 분명히 초기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 좋은 기업을 들고 있는데 좋은 기업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더 이상. 그러고 나서 거의 한 4년에서 6년, 7년을 이른바 한국 주식시장은 박스피라는 구간에 접어듭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는 3,00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는 그 박스피 나온 구간에 헤지펀드라는 애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그래서 롱숏을 엄청나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뭐가 좋았냐? 처음에는 중국 관련된 기업, 그 다음 소비재, 그 다음 화장품, 그 다음에 카지노, 그 다음에 뭐 게임,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막 실적이 찍히고, 그 다음에 뭐 임플란트 회사들도 좋았고요. 뭐 인바디라는 뭐 그런 거 하는 애들도 좋았고요. 뭐 별별 애들이 다 좋아집니다. 실제로 중소형주 있는 기업들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실제로 돈을 많이 풀어줬으니까 소비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하다가 이런 애들까지 그 수혜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시가총액 막 500억, 1000억, 2000억짜리들은 4천억, 5천억, 1조까지 가도 주식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개인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친구들은 다 이런 데서 돈 버는 친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유동성의 실질적인 수혜는 삼성전자 30%, 50%면 충분히 오른 거고요. 글로벌하게 보면 대표 기업들 역시도 뭐 100조짜리가 500조, 600조 갔으면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효과였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5천억짜리 회사가 위기를 넘기고 이제 미국인들이 돌아다니면 소비를 시작해. 그럼 걔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상승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얼마나 있을까요? 5조, 10조까지 있다니까요. 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역시 과거 되게 비슷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구나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 중간중간에 시장의 변동성을 타고 가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확실히 기회는 중소형주에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전문가들은 시장 얘기하고 있고 금리 인상 얘기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있고 대형주 얘기하고 있고 뭐 2차 전지 얘기하고 있고 전기차 시대 얘기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사라 그러고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주 본인들이 불리하지 않은 편안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처럼 필드에서 정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런 건 별로 이제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확실히. 메리트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제 위기는 완전히 잦아들었고 그럼 이제 막 톡톡 튀는 애들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뭐 삼성전자 사서 돈 언제 번다고 삼성전자 사고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2, 3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막 어떤 특정 섹터 또는 특정 기업에 투자해서 2배, 3배, 10배씩 버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게 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이거 만들었던 거 보시면, 네. 30년 동안의 코스피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IMF 외환위기 있었고, 닷컴 버블 붕괴 있었고, 9.11 테러 있었고, 차이나 쇼크 있었고, 가장 심했던 그 전건 사실 저도 잘 경험을 못했으니까 2008년 금융위기를 제가 겪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되게 완만하게 저렇게 회복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저 때도 초기에는 분명히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2차 폭락이 온다.
금융위기가 마무리된 게 아니다, 절대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됐는지도 아예 예상조차 되지 않는다 말하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었는데 시장은 무시하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유럽 국가부채 위기, 이른바 피그 사태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출렁했는데, 저 때도 보면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지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플레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코비드19까지 이제 연장해서 저희가 그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왔다는 거죠. 네. 차이나 쇼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도 보면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일어납니다. 뭐 중국 서부 개발을 대개발을 해서 도시화하겠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동차, 화학, 정유로 이른바 중국에 다시 한번 투자 붐이 불고, 그러고 나서 국내 자동차, 화학, 정유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수혜를 보다가 그 구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세요. 2011년부터 저 꼭지점의 코스피 지수를 2018년이 된 구간까지도 2011, 12, 13, 14, 15, 16까지도 이 구간을 다시 넘어서지를 못했죠. 보이세요? 김총무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봐. 차화정 옆에 꼭지 한번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된 요 꼭지에서 다시 그 꼭지까지 오는데 무려 그죠? 한 6, 7년 동안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구간에서 차화정을 샀다면, 저 구간에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놨다면, 그죠? 그 중간 동안에 막 거의 6, 7년을 전혀 돈을 못 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난 분명히 좋다라고 하는 주식을 샀는데.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저 때도 막 태양광이 붐을 일었다고 말씀드렸죠. 저 때 붐을 일었던 OCI 같은 경우는 저러고 나서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주가 빠지죠. 반대로. 근데 저 때는 저런 상황이었는데 2011년 이후에 저희가 빨간색으로 저 해놓은 것들 보이세요? 그러고 나니까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다고요? 저출산, 남북경협, 리모델링, 중국 소비, 건설, 5G, 뭐 모바일 게임, 한류, 통일, 반도체, 전기차, 최근 들어서 이제 삑이지만 저 오히려 가지 못하는 구간, 코스피가 움직이지 못한 저 구간에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런 테마를 타면서. 되게 뭐 큰 사회적 변화는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 정책도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으로 뭐 모바일 게임을 육성했습니까? 저 구간에? 정부 정책으로 뭐 리모델링을 권장했어요? 아니죠. 근데 저 구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한샘이라는 회사가 무려 저 구간의 주가가 뭐 15배 가까이 오릅니다. 메디톡스라는 회사는 저 구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지만, 그죠? 50배, 60배의 주가 상승을 보입니다. 네, 모바일 게임 하는 뭐 컴투스 같은 업체는 저 구간에 10배, 20배씩 오르고요. 화장품 마스크팩 만들던 회사들은 뭐 5배, 10배 올라간 건 뭐 껌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후행적으로. 무슨 얘기냐? 코비드19 때문에 엄청난 주가 조정이 있고 나서 지금 저거보다 더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이제 삑이 저렇게 그려놨잖아요. 저만큼을. 그럼 이제 삑이 계속해서 얼만큼을 올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제는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삑이 더 큰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미 큰 애들인데.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예상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면 옆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 뭐의 시대냐? 뭐의 시대가 나올 거냐? 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모바일 게임. 근데 저 때는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의 시대였어. 그럼 이제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뭐 어떤 특정 새로운 게임의 시대. AR, VR을 뛰어넘는 XR 게임 시대. 예를 들어. 그다음 중국 소비가 이제 미국 소비, 아니면 글로벌 소비. 리모델링도 뭐 플랫폼 리모델링. 그죠? 그다음 5G를 넘어선 6G. 이런 업체들.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도 메타버스 이런 게 갖다 붙이기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제 아주 큰 국지에서의 변화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작은 애들의 어떠한 수혜, 그리고 실적을 보고자 하는 뭐 그런 체크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보면 중소형주의 이제 숫자 변화들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 구간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는 애플, 그 다음에 구글, 테슬라, 뭐 이렇게 사놨으니까 괜찮겠지. 기다려볼까? 기다려보세요. 잘 안 오른다는 거죠.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는데. 주가는 잘 안 오른다는 거죠. 1년에 뭐 20% 올랐어. 예를 들어서. 20%가 예를 들어서 올랐다고도 쳐봅시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있던 중소형주들은 200%씩 올라오는 거죠. 웬만한 것들은 다. 그런 변화를 놓치면 과연 20%번 수익이 괜찮냐라는 건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자산가여서 변동성을 낮추고 난 20%만 벌고 싶어라고 하면 그게 맞고요. 그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부터 느낀 게 이 주식 투자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는 요게 맞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거죠.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뭘 하나를 주구장창 외치면 워렌 버핏처럼 50년을 외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고 중간중간에 변하는 거에 빨리빨리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치를 채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특징이 뭐였냐면 제가 중소형주를 그렇게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철칙이 바이오는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3, 4년을 쉬어야 되더라고요. 왜? 바이오를 제외한 중소형주는 아무것도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 4년을 굉장히 힘든 시기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를 안 하겠다라는 철칙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바이오 관련된 ETF나 바이오 공부를 해볼 필요성은 있었다는 거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국 시장의 특징이 그러니까. 굳이 뭐 다 그렇다라는데 나 혼자 무슨 시장을 정의감에 바라보면서 저건 아니야라고 외치는 건 굉장히 수익적으로는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넥스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이끌어 나갈 거라는 건 변함없는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수익적으로는 부진할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오케이. 그걸 받아들이면 오케이. 근데 나 욕심이 많다. 아, 난 지금 그걸로는 안 되지. 나도 한몫 잡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전문가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멀리 해야죠. 멀리 해야 된다. 걔네들이 하는 얘기를 멀리 해야지. 왜? 걔네들이 이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 플레이어들은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다. 계속 변하는, 싸움터에서, 게임 환경에서 변하는 상황에 맞게 계속 색깔을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난 10년 전 패턴을 계속 똑같이 한다? 그건 맞지 않다. 이걸 어쨌든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IMF 외환위기 오기 전처럼 IT 버블처럼 빅의 버블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예측할 수 없죠. 그죠? 카카오 네이버만 계속 가는 장이 계속 올 수도 있죠. 뭐. 그건 맞출 수 없으니까. 그죠? 근데 특히 개인이 순매수가 많은 아까 앞에서 봤던 탑5 종목 1분기, 2분기 합쳐서 그런 것들은 그냥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에는 항상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애들이 거론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희한하죠. 그죠? 아주 희한해요. 그런 것만 쏙쏙 빼고 갑니다. 무조건. 다음. 다시. 이건 그때 예전에 봤던 걸 보여드리려고 봤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내용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실생활에서 저희가 관련된 애들을 찾고 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돌아다니고 싶은데 코로나고 계속해서 뭔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BTS 그죠? 딱 보고 아시네요. 오늘 주제는 사실 BTS입니다. 근데 버허님처럼 저렇게 센스가 있는 분은 아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저분은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하거나 중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벌써 센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저도 투자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센스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애들이 잘해요. 근데 센스 없는 애들도 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주 묵직하게 우직하게 하다가 10년 동안 기다리다 한 번 맞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진짜 그거 한 번이에요. 근데 보통은 센스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잘 맞춰 나가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좀 일반적인 뉴스는 멀리하고 투자 정보 같은 것도 멀리하고 그런 거 좀 보지 말고 세계는 지금 그것만 좀 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코트라.
뭐 이런 것만 보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뭐 하는지 뭐 그거 정도만 보자. 굳이 뭐 주식 관련된 채널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뭐 이럴 필요가 있냐?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번 세계는 지금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게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뭐 필리핀인가 어딘가였는데, 여기에 동남아였는데, 동남아 맥도날드에 이 BTS 세트 주문 배달이죠. 요 그랩 기사들이에요. 그랩 배달하시는 배달 기사님들인데, 이 사람들이 몰려든 장면이에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폐쇄했다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BTS 맥도날드 세트 인기가 너무 높아서 인도네시아 매장 13곳을 일시에 폐쇄해버렸다. 이게 세계는 지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맥도날드 BTS 세트 포장지를 세척한 뒤에 저 보라색 저 포장지 27만 원에 되팔고 있다. 그죠? 롯데리아는 감자튀김 판매를 중단했다. 맥도날드 BTS 세트 때문에. 뭐 이런 루머가 돌 정도로 지금 맥도날드가 환골 탈퇴하고 있죠. 그죠? BTS 광고 효과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누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네.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우리가 BTS가 너무 국내 그룹이고 국내 가수들이다 보니까 이 큰 변화를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사람들이. 어, 근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도. 다음. 제가 구 트렌드도 다시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줬네. 그리고 BTS 신곡 발표했죠. 버터. 이게 빌보드 4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21세기를 들어서 최초의 기록입니다. 음원 발매 후 4주 동안 1위를 기록한 노래는 1998년 원래 13곡에 불과했는데 그룹으로서는 1998년 에어로스미스 이후 최초이자 21세기 들어 최초인 대기록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는 지금을 보다가 저 인도네시아 저기 맥도날드 매장이 폐쇄될 정도로 BTS 인기가 높다라는 걸 보면서 또 다시 리마인드가 됐죠. 우리 그때 BTS 빅히트 하이브 상장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다른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음. 근데 이 BTS 멤버 중에 하나인 RM, 그죠? 랩몬스터가 미술 애호가래요. 그래서 미술책 보급에 1억 원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RM은 평소에도 각종 미술 축제나 아니면 미술관이나 이런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서 이 친구가 다녀간 그런 미술제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어마어마하게 대중들로 BTS 팬들로 하여금 화제를 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또 연결시켜 보죠. 네. 23억인 샤갈도 팔렸다. RM과 이민호가 다녀간 아트 부산이 무려 350억의 신기록을 세웠다. 아트 부산이 4일 동안 매출 350억을 올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샤넬백보다 더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림의 지갑을 여는 MZ세대. 그래서 기존의 화랑, 갤러리, 아트페어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부자, 그리고 경매 옥션 같은 경우도 뭐 상류층, 그리고 상위 1%, 그리고 그림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엄청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뭐 작가를 알아보는 안목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 그죠? 그 다음에 연예인, 그죠? 예능을 하는 사람이 예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술관이 기존에는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죠? 사진을 찍게 해준다는 기사를 우리가 몇 개월 전, 몇 년 전에, 2년 전에 슬슬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라고 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한 공유, 사실 그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벤틀리에서 찍은 사진, 그 다음에 명품 시계 차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샤넬백 들고 있는 사진보다 미술품 구경 간 모습, 미술품 소장하고 있는 모습, 미술품 관람하는 모습이 뭔가 더 우아해 보인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상위 레벨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그 상위 포지션, 이미 물건이나 어떤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 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밑에 세대들이 점점 따라하게 되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 그룹인 BTS의 랩몬스터는 미술에 아주 미술 작품에 관심이 높고 그런 데서 영감을 얻고 이런다고 하니 젊은이들에 대한 영향도도 엄청나게 큰 거죠. 다음. 그래서 저희가 좀 몇 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앤드 아트라고 일본에서 이 앤디 워홀의 이 카오라는 작품을 1인당 10,000엔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도 봤잖아요. 이거 이제 해시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소유권을 보장해준다. 그래서 1인당 얼마서부터 입찰이 가능하다. 이런 소규모 미술품 경매가 최근 들어서 유행을 한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BTS, RM, 그 다음에 연예인들의 미술품 구매, 그 다음에 미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통한 공유도 활발해지고 투자로서의 가치도 높으면서 단순히 컨슘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팔 수도 있고 가치도 올라가는 거에 대한 투자를 소비를 MZ 세대들조차도 지향하는 최근의 트렌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논리까지 덧붙여지니까 그림 시장, 미술품 시장은 정말 역대급 화랑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국내는 특히 세금 제도까지도 개선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화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앤드 아트라는 앱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고 앤디 워홀이나 뭐 여기는 더 어마어마한 글로벌 작가들의 작품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확실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니까. 근데 이 회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사이버 에이전트라는 회사가 이 회사에 이미 지분을 투자해 놨더라고요. 놀랍죠, 그죠? 그래서 또 사이버 에이전트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죠? 아, 대단하구나. 역시 이런 IT 관련된 비즈니스는 일본 시장 내에서 IT 관련된 비즈니스의 선점은 사이버 에이전트가 거의 다 하고 있구나 라고 또 느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앱이 있습니다. 다음. 그러고 저희가 또 알아보고 찾아봤더니 국내에도 이 서울옥션이라는 회사가 앱을 만들었는데 소투라는 앱을 만들었는데 이 앱을 통해서 실제로 국내 미술품 작가들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은 저희 멤버가 실제로 한번 이 미술품 경매에 참여해 본 겁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진행했어요.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돼서 10시에 어떤 작품이다라고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모집을 해요. 저희가 참여한 저 작품은 9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입찰이 시작된 지 9분 만에 매진이 됐고 예상 수익률, 그 예상 수익금까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박서보 작가의 묘법이라는 미술품이었는데 저렇게 사면 이제 저한테 카드라는 걸 발급해줘요. 그래서 카드 정보 보기를 하면 뭐 AW 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시태그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던 블록체인 기술이죠. 무슨 얘기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그 블록체인의 기술들은 현실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충전해가지고 한번 미술품 경매에 참여해봤어요. 그랬더니 9분 만에 입찰이 돼서 모집이 마감이 됐고 저희한테 예상 수익률이 15%로 돌려준대요. 보유 기간은 뭐 저 정도 되는데 보통 그 전에 판매 활동 내역을 봤더니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다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건 일단 너무 놀랐고 두 번째는 이미 작품 구매를 하는 순간 세전으로 수수료를 떼갑니다. 서울옥션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평생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옥션의 구조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투자자를 모집해서 서울옥션이 모집한 그림을 판매했다가 다시 일반인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수익률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서보 작가의 묘법이라는 거는 총 모집 금액은 4억 얼마였는데
지금 등록 판매가는 5억 5천이니까 한 15%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미술품 경매에 너무너무 쉽게 집안에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죠. 엔드아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S, RM, 미술품, 서울 옥션까지 이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거 참여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과거 경매나 이런 것들이 다 오프라인에서 상류층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입소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좋다라고 해서 참여가 높아지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수료와 미술품 회사는 결국엔 잦은 매매, 그러니까 미술품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따라붙는 수수료를 받고 크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옥션 업체들은 다 비상장이 됐습니다. 황당하게. 소더비 경매 이런 거 아시죠? 이런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패밀리 비즈니스로 더 황당한 건 명품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LVMH, 뭐죠? 에르메스, 이런,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걔네들이 다 인수해 버렸습니다. 원래 상장 기업이었는데. 그래서 소더비, 크리스티 전부 다 비상장으로 전환해 버렸어요. 왜? 걔네들이 돈 잘 버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LVMH나 에르메스나 이런 회사들은 정말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자기네들 다 해먹고 있으니. 근데 전 세계에서 상장되어 있는 옥션 회사, 그러니까 경매 회사는 이제 없어요. 다 비상장이 되어버렸어요. 국내에는 이제 서울옥션이라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죠. 얘네 저희도 한번 궁금해서 참여해봤어요. 그러고 났더니 정말 미술품 경매가 얼마나 화랑인가 보려고 해봤더니 와, 정말 장난 아니고 그 큰 금액이 모집되는데 불과 몇 분이 안 걸리더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미술품만 거래했는데 이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연예인 소장품, 그 다음에 나이키 운동화, 그리고 한정판 가방, 한정품 의류 이런 것들까지 경매 및 옥션에서 다루는 품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저런 애들을 밸류에이션을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문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BTS를 보다가 RM까지 이어졌고, 서울 옥션이라는 회사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까지 이어져서 저희도 한번 참여해 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다른 경매가 있으면 한번 참여해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얼마나 관심이 높은지를 계속해서 팔로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것도 혹시 어떻게 됐는지 결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오늘 또 할 거, 히스토리 오브 K-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넥스트 10년에 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텐데, 대형주, 이른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까지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한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유동성과 함께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을 가져간다면 더없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대안으로서 시장의 유동성은 많고 코로나19는 풀릴 거고 반면에 그 구간에서 지난 10년 동안 더 성장했는데 밸류가 디스카운트 됐거나 일시적인 문제점에 의해서 이익을 뽑아내지 못했는데 본격적으로 다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런 애들 중에서 좀 미들캡이나 작은 애들, 그래서 우리에게 템버거 10배 또는 5배, 2배의 수익을 올려줄 만한 기업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공부해보자는 심리에 최근 들어서 저희가 가장 관심 있었던 건 연초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메타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메타버스를 붙일 수 있는 기업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용어가 유행이면 그 용어를 다 갖다 붙이려고 해요. 정치인도 메타버스를 자기도 트렌디한 것처럼 보이려고 갖다 붙이려고 할 거고요. 연예인도 메타버스, 모두 메타버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경기가 회복되고 난 구간 다음에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보통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LVMH나 에르메스나 명품, 키링 같은 명품 기업도 마찬가지고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같은 소비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여행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모델을 기용하고 그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며 또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확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 가상세계에 대한 확장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국내 중국의 한류와 엄청나게 불면서 한국의 엔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게 뭐냐면 LVMH 같은 회사가 YG 뭐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뒀었고 기억나시죠? 로레알, 에스티로더가 국내에 있는 뭐 스타일란다, 뭐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막 지분 투자를 막 했었고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그때도. 그러면 그때는 한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왜 투자를 했냐?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소비 시장을 보고 본격적인 공략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자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사실 그 결과가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왜? 오히려 중국인들이 로컬 브랜드를 소비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하이엔드 명품으로 가더라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명품 기업들이, 소비재 기업들이,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 로컬 화장품 업체들이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할 만한 그런 기업들, 마케팅이나 유통 거점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글로벌하게 먹히는 자기네들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시장을 항상 확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기업은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소비재 기업들, 이런 하이엔드 소비재 기업들, 이런 명품 기업들의 앞으로 넥스트 10년의 관심사는 뭘까요? 과거 10년은 아시아 시장 개척, 이른바 중국 시장 개척이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는데 앞으로 10년은 뭘까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메타버스입니다. 무슨 얘기야?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 그러니까 시장의 확장이죠. 그러고 나서 전 세계, 글로벌화가 진행돼 왔죠. 그러고 나니까 전 세계가 글로벌화해서 더 이상 성장이 정체되고 미국 역시도 저성장이 나오고 저성장, 저금리, 3저 현상이 계속 고착화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찾아낸 대안이 뭐냐면 가상시장으로 가자는 겁니다. 모바일 인프라가 다 깔렸으니 가상의 시장에서 소비를 2배, 3배만큼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이쪽을 육성하자는 거예요. 왜? 실물은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내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오고 경제 성장이 오지 않더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가상시장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걸 이렇게 저처럼 다 설명하기 힘드니 그 용어를 메타버스라고 갖다 붙인 것 뿐이에요. 결국은 시장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이제 중국인도 명품 다 샀어. 아시아인도 다 샀고, 미국인, 프랑스인도 다 샀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고. 명품 회사는 이제 다 샀으니까 끝인가 보다. 아, 이제 이걸로 마무리됐나? 아니죠. 또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트렌드가 일어나는 거에 근간에 밑에 있는 변화들을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 왜 요새는 MZ 세대들까지도 명품을 구입하냐고요. 5, 60대가 아니라. MZ 세대들까지 세대의 확장을 이뤄낸 거예요. 지역의 확장, 세대의 확장. 그 다음에 MZ 세대들의 또는 이제 10대들, 이제 10대들인 사람들의 소비력은 약하니까 얘네들을 가상세계 아이템 소비로 끌어오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20, 30대가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상세계에서 구찌 운동화 5천 원 주고 산 아이템을 실물로 50만 원짜리 사고 싶은 욕구를 연장선에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관의 확장이라는 거죠.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걸 이해하고 나서 이제 제가 오늘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히스토리 오브 K-팝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중소형 섹터는 K-팝이에요. K-팝. 다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김정은이 이 뉴스를 보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세상에 김정은이 K-팝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김정은은 미국의 대북 제재 또는 뭐 강경책, 그다음에 뭐 회담 안 되고 뭐 쌀이 모자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북한 체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는 게 뭐야? 한류예요, 한류. 한류를 방치했다가는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 K-팝은 악성암이다. BTS 춤추다 걸리면 사형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김정은 입에서 BTS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실제 우리 앞마당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그걸 크게 못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BTS가 그들의 홀릴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컨텐츠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실제로는. 다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엔터는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지역, 그러니까 소비 시장의 확장이었어요. 국내도 성장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수출을 하는 국가로 성장 정책을 쓴 이유가 내수에서는 아무리 해도 뭐 소비할 여력도 없고 인구도 너무 적고 소비할 여력도 없으니 해외 시장을 개척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엔터 세계에서도 첫 번째 타겟은 어디였냐? 엔터 산업이 발전하고 소비력이 크고 10대, 20대에게도 먹힐 만한 그 시장을 공략하자는 시장의 확장, 국가적인 지역적 확장이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일본이에요.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거였죠. 대표적인 게 뭐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세대 엔터는 보아로 대변되는 일본 시장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SM이 큰 마켓에서 큰 스타가 나온다라는 이수만의 저 생각을 가지고 저 당시로는 이수만 씨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일본에 보내서 일본 현지화에 성공했고 일본의 새로운 한류를 뿌리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마켓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2002년 3월 13일에 첫 일본 정규 앨범이 나와서 발매를 했고 한국 가수 최초로 일본 오리콘 일간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했었고 이게 진짜 되게 공허하게 느껴질 정도죠. 이제 지금의 저 정도의 퍼포먼스는 너무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저 보아의 인기와 저런 것들이. 다음. 그 다음은 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죠? JYP가 SM이 일본 시장, 아시아 시장을 개척한 거를 보고 JYP는 아니야. 난 원래 대중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으로 가겠어. 미국 시장을 개척하는 게 일본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10배, 100배의 파급력과 큰 시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며 우리는 지금 엄청난 욕을 했지만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것도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모한 도전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그래서 2009년에 처음으로 미국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노바디가 한국 최초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뭐 성공이었냐 실패였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지금 지나와서 겪어온 길을 생각해 보니 지금 BTS가 만들어진 것도 그리고 글로벌 지금 팬덤이 형성되고 K-팝이라는 게 알려진 것도 결국에는 1세대로는 일본 시장을 개척한 이수만 씨, 2세대로는 미국 시장에 도전한 JYP, 그 다음 3세대로는 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이것들을 발판 삼아서 하나씩 확장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엔터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해외를 진출하는 게 아니라 진출도 진출이지만 해외 진출을 완전히 염두에 두고 다국적 그룹을 육성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멤버들 자체를 키워내는 거죠. 그 국가의 멤버들을 영입해서. 당연히 아시아권 멤버들이 이런 식으로 트와이스에는 저런 멤버들이 있고 블랙핑크에는 리사가 있고 그죠? 갓세븐엔 잭슨이 있고 NCT에는 중국인 멤버가 있는 것처럼 다국적 아이돌을 필수로 영입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K-팝이 계속해서 진화해 나갑니다. 우리가 처음 보아를 보던 시기에서 원더걸스에서 다국적 아이돌이 탄생하는 거예요. 다음은 뭘까요? 그러고 났더니 보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김총무가 정성스럽게 만든 저 별은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달성한 시기와 차트입니다. 2012년 7월 이후에 1억 뷰, 5억 뷰, 10억 뷰, 18, 19, 20 가더니 지금 2021년 4월엔 40억 뷰.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2012년 7월쯤에 한 1억 뷰를 달성했던 게 2021년 4월에 40억 뷰. 그리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타고 강남 스타일이라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이 장르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차트 2위를 기록하고 강남스타일 뮤비는 유튜브 최초 단일 영상 조회수 10억 뷰를 기록합니다. 이런 컨텐츠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강남스타일이 걸린 아주 히트친 두 개의 조합을 통해서 히트친 최고의 상품이 됐던 거죠. 다음. 그죠? 강남스타일은 해외 히트를 고려하지 않은 사실은 그냥 로컬 콘텐츠였죠. 근데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면서 참여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죠. 기획이나 전략보다는 싸이 개인의 성공이었죠. 다음. 그리고 나서 2020년 최근을 보면 빌보드 핫백의 1위의 다이너마이트 BTS죠. 그리고 나서 지금 버터는 무려 4주 동안 1위를, 그러니까 BTS의 기록을 BTS가 깨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네. 그래서 2020년 다이너마이트는 한국인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1위, 2021년 버터는 아시아 가수 최초 빌보드 싱글 4주 연속 1위. 그러면서 BTS는 현지화 전략으로 만들어준 시스템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빅히트는 그냥 갑자기 방시혁이 만들어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이런 거였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한국의 K-팝 프로그램, 그 다음에 SM, YG, 그 다음에 저기 뭐죠? JYP로 이어지는 연예 기획사의 등장, 그 다음에 기타 연예 기획사들이 주식시장에 상장, 그 다음에 자본 조달을 통한 아이돌 육성, 그 안에서 부작용, 그 다음에 성 스캔들, 그 다음에 뭐 집단 폭행이나 뭐 따돌림 문제, 이런 것들의 부작용들을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지금 여전히 겪고 있지만 그러면서 시스템적인 성공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기에 대형주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는요. 문제가 뭐냐면 경쟁이 심해지는 국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익을 갉아먹어요. 반면에 지금 보시는 엔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연 누구랑 경쟁을 하냐는 거예요. SM, YG, JYP는 경쟁사예요. 이걸 경쟁사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SM, YG, JYP는 경쟁사가 아닙니다. 얘네 셋이서 K-팝이라는 장르를 전 세계에 계속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블랙핑크가 인기 있던 시절, 그 다음에 뭐 누가 인기 있던 시절, 트와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NCT가 나오고, 그 다음에 BTS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지는 퀘스천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누적적으로 좋아지는데 경쟁이라는 국면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중국에서 만들어진 연예기획사에 한국인 지원자들이 오디션에 참가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는 미국인이 아시아에 한국에 와서 오디션을 보고 일본 애들이 한국에 와서 오디션에 참가하고 이제 전 세계 연예 기획,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연예인 육성은 한국만이 유일한 컨텐츠로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1세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1조를 달성했을 때 주식시장 참여량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전통 매니저들과 신매니저들, 80년대생 매니저들 간에 엄청난 알력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엔터 산업의 미래가 굉장히 좋다라고 외쳤더니 전통 매니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엔터 산업처럼 쓰레기에 회계장부 조작하고 이른바 성상품화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로비하는 그런 애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SM이 그걸 철저하게 깨고 시가총액 1조를 달성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냈죠.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2021년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BTS가 2020년부터 인기를 몰아서 빅히트, 지금의 하이브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얼마짜리 회사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죠?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인데 또 꼰대들은 또 과거형 인간들은 또 어떤 과거에 답습되어 있는 투자 패턴에 또는 안정된 투자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여기에만 계속해서 오리엔트 되어 있다.
아, 그래서 하이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밸류에이션 안 나오던데. 얘가 만들어낼 다음의 변화들, 다음의 가능성들에서는 상상을 하기 싫은 거예요. 잘 모르고, 귀찮고. 걔네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입니다. 갑자기 SD 로더가 BTS의 저 맥도날드 광고를 보고 야, SD 로더 모델로 앞으로 우리 젤을 쓰자. 전 세계 면세점이 갑자기 BTS를 모델로 쓰자. 아니면은 글로벌 하이엔드 명품 기업들이 갑자기 이미 뭐 샤넬은 제니가 하고 있지만 전부 아시아인 모델로 하면서 우리 빅히트에다가 지분 투자하자. 우리 SM에다가 지분 투자하자. 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뭐 이러면서 다른 소리를 할 겁니다. 시장에서는. 몇 조의 평가를 받았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다음. 또 보세요. 이 넥스트 레벨은 넥스트 레벨이 아니에요. 신인 걸그룹이죠. 그죠? 에스파라는 SMS 키우고 있는 에스파의 이번 앨범 제목입니다. 그죠? 이번 노래 제목이죠. 넥스트 레벨이라는 노래. 근데 얘네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멤버들, 실제 멤버들은 아까 위에서 보는 것처럼 4명의 실제 멤버가 활동을 해요. 근데 아까 밑에 화면에서 보신 4명은 뭐예요? 가상 멤버예요. 무슨 얘기야? 아바타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아바타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세계관을 담아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BTS 멤버가 군대 가면 어떡하지? 걸그룹이 어떤 스캔들이나 개인적인 사생활이 노출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앞으로 가상세계가 열릴 때는 어떻게 준비하지?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소개한 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아무리 길어도 6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SM 엔터는 YG는 그죠? 하이브는 또는 얘네들은 어느 정도 전부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SM 엔터의 대표는 SM이라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에스파를 만들면서 실제 멤버 4명에다가 가상 멤버를 4명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수만 씨가 나이가 몇 살인데 IT 기업이 아닌데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뭔데를 물어봐야 될 나이에 계신 분이 메타버스 어떻게 하면 에스파를 미국 시장에 우리도 BTS처럼 키워낼까가 아니라 이제는 가상 멤버를 포함한 멤버 신인 걸그룹을 육성해야겠다는 저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언제부터 준비했으면 그러니까 저게 한두 달 준비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지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이미 아바타라는 걸 활용해서 메타버스는 그냥 주식쟁이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치자고요. 뭔가의 세계관의 확장을 계속해서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캐탈과 만났을 때 폭발하는 거지. 아주 꽃을 피는 거지. 준비도 안 하고 있다. 메타버스. 우리도 메타버스 할게요.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돼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로 시장이 열리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애들은 누구일 것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명품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품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가상세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구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뉴스는 같이 봤잖아요. 그러면 구찌가 만약에 에스파의 가상 멤버가 인기가 높아지고 에스파가 저걸로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찌는 실제 에스파를 모델로 쓰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SM엔터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지금서부터 우리한테는 상상력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아마 주가 다 올라가고 나서 또는 그 논리가 신문에 다 나오고 나서야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아, SM이 이 정도 가치가 있지? 막 이러고. 또 후행적으로. 남들이 다 좋다고 해야. 다음. SM 엔터테인먼트가 1조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이후에 무려 10년간을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엑소도 내놨고 레드벨벳도 내놨고 NCT도 내놨고 키이스트라는 회사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마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SM도. 다음 JYP는요. 더 처참합니다.
JYP는 2017년까지 다른 엔터사든 그래도 뭐 굴곡이라도 있었지. JYP는 원더걸스 미국 간 이후로 사실 더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트와이스가 나오기 전까지 아주 부진하면서 3사 중에서 가장 부진했죠. 그러면서 2017년까지도 시가총액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트와이스의 성공, 그 다음에 니주의 일본 진출을 발판으로 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 다음 YG는요. 상장을 뒤늦게 했죠. SM, JYP보다 뒤늦게. 그래서 가장 높은 밸류를 받을 때 상장을 했습니다. 얘 나름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SM보다도 시총이 높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블랙핑크가 나오고 뭐 했지만 여러 가지 스캔들과 사업 확장, 그 다음에 YG는 뭐 화장품도 했고 뭐 음식점도 한다고 그랬고 뭐도 했고 뭐 골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도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좋지 못했죠. 그만한 퍼포먼스와 이익을 내주지 못했으니까 연예인들의 실질적인 활동과 콘서트로는 굉장히 한류는 커졌지만 YG 시가총액은 여전히 10년 전 수준과 비교해도 별반 다름없는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SM, YG, 뭐 JYP까지 다 별 볼일 없어요. 그리고 FNC 엔터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취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른바 박스피 구간일 때 2011년 전까지 SM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다가 이 구간에서는 아주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오히려 엔터 주식보다는 화장품, 게임, 그리고 기타 다른 엄청난 모멘텀들이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섹터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이익으로 환원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게 더뎠고, 반면에 화장품 같은 면세점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은 이익이 막 10배씩 실제로 늘어나니까, 그죠? 뭐 100억 벌던 회사가 1000억씩 벌고, 모바일 게임 만드는 회사 막 100억 벌다가 1000억 1조씩 벌고 이러니까 엄청난 회사들로 또 쏠림이 있다 보니 그쪽으로 갔던 거죠. 근데 2021년에 갑자기 점 하나가 찍힌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 맨 위에 이제 뭔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하이브라는 빅히트가 상장하면서 기존에 보이지도 않던. 지금 요게 보이세요? 화면이? 제 얼굴 때문에 딱 그 위치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옮겨가지고 보셔야 될 텐데. 이 그래프 위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저 맨 끝에 나중에 자료 받아보시면 보세요. 이제 BTS가 무려 12조 원의 가치를 받으며 지금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또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 BTS가 그래서 얼마를 버는데? BTS 내년에 군대 간다며. BTS 말고 또 누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밸류에이션 논란에 또 있죠, 항상. 그래서 못 사요, 절대로. 그러느니 2차 전지를 사지. 신재생 에너지를 사지. 아니면 뭐 반도체를 사지. 삼성전자 너무너무 싸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해요. 첫 번째,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초로 빅히트 얘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엔터사로서 10조, 그러니까 그동안 1조에서 2조라는 마의 벽을 하나도 넘지 못했는데, 어떤 회사도 10조를 넘어간 회사 갑자기 하나가 빵 나와버리니까, 나머지 지금 YG와 SM과 JYP는 뭐가 된 거죠? 무슨 얘기예요? 10분의 1 토막인 밸류에이션인 거잖아요. 그죠? 시가총액이. 12조인데 뭐 한 1조 얼마.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이브는 12조인데 나머지는 1조, 뭐 2조, 뭐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착시 효과가 발생하는데 SM이나 YG나 JYP는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JYP나 SM이나 YG에서 빅히트 같은 BTS 같은 새로운 스타가 또 나온다면 그럼 얘네들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에 대한 상상력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은 일본을 공략했고 JYP도 트와이스와 니주가 지금 일본 현지화에 공략하고 있고 YG도 동남아 및 뭐 글로벌 진출을 시도했으나 쉽지 않았고 근데 지금 BTS는 글로벌하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자 아시아 그 다음에 북미 그 다음에 글로벌한 인기 그 다음은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은 어디를
어디를 공략해서 성공한 애가 앞으로는 10조 단위가 아니라 50조, 100조 단위로 갈 수 있을까요? 어디를 공략해서 성공한 애가 가상세계를 공략해서 성공하면 100조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무조건 가상세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SM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 가상 멤버, 가상 세계에 대한 준비를 지난 몇 년 동안 차근차근 해왔던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겠죠. 그죠? BTS의 성장과 에스파의 성장, 그 다음에 SM의 다음의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네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공생 관계다. 왜? 한류라는 컨텐츠에 묶여가지고 BTS의 성공은 BTS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그렇다면 이미 확장되어 있는 어, 어, 세계, 그러니까 소비 시장에 계속해서 얻는 효과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누가 나오더라도 BTS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그 다음은 완전히 글로벌한 인기를 얻겠죠. 기본이 글로벌한 인기고, 그죠? 이제 글로벌하게 일본은 완전히 잡은 것처럼, 아니면 미국 시장도 웬만해서 이제 잘 하는 것처럼 BTS 다음은 그 다음 시장을 좀 잡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글로벌은 먹는 거고 그 다음 가상세계까지 먹는 애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상상. 6개월, 3개월, 뭐 한 달 안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요.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안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대형주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 때 실제로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지금 뭐 SM과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 뭐 그 뭐죠? 연예인 플랫폼을 만든 거잖아요. NC소프트까지 연예인들과 채팅하는 플랫폼, 거기서 뭐 구독하면 4,500원씩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와 똑같은 거잖아요. 유튜브 프리미엄 하면 14,000원 받고, 뭐 멜론 하면 10,000원씩 받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확장이 일어난다. 그럼 얘네들도 플랫폼 기업으로 인지하고, 엔터사가 아니라, 연예 기획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인지하고 플랫폼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익단의 변화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일어나서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구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그 맨 뒤에 인규야 저거부터 볼까? 구찌 그 뉴스부터 한번 볼까? 지금 이어지는 뉴스니까. 요거. 그렇지. 요거부터 한번 보시면, 네. Z세대들이 구찌를 입는다가 이게 우리 그 전에 봤던 뉴스인데 잘 보시면, 작년 상반기 소비 트렌드 중 하나였던 스몰 럭셔리에 대한 수요가 100년 전에도 유효했었다. 예전에도 뭐 그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 근데 2021년에는 그 방법이 사뭇 다르다. 게임 속 아바타가 있는 캐릭터 스킨을 만드는 것이다. 다음. 코로나19로 밀라노 컬렉션에서 패션쇼를 열 수 없게 되자 발렌티노는, 그죠? 동물의 숲을 통해 새 컬렉션 의상을 공개했다. 마크 제이콥스 또한 동물의 숲을 위해 6가지 옷을 제작해서 배포했다. 그렇게 동물의 숲 유저들은 스킨을 무료로 다운받고 자신의 아바타가 발렌티노 마크 제이콥스 신상 컬렉션을 입은 채 섬을 활보하도록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는, 그래서 저는 1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루이비통, 에르메스, 키링과 같은 명품 업체입니다. 일단 명품 업체들의 판매처가 그동안엔 전 세계였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가상세계까지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영원할 건데, 얘네는 클래스는 영원하니까 얘네들이 아마 연예인과 가상 멤버라는 걸 활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루이비통과 에르메스와 키링과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은 꾸준한 상승이 있겠지만 국내 연예 기획사들이나 엔터 기업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로 인정을 받냐 안 받냐에 대해서 굉장한 플럭추에이션은 있겠지만 아주 리레이팅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 훨씬 높다. 대형주에 비해서 높은 것처럼. 자,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니콜라스 제스키는 2016년 파이널 판타지 13의 캐릭터를 루이비통 캠페인 모델로 쓴 적이 있는 게임 덕후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화려한 디자인의 캐릭터 스킨을 선보이며 유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게 됐다. 무슨 얘기야? 명품 기업들이 가상세계까지 침투한 거죠. 그죠? 루이비통의 캡슐 컬렉션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패션 브랜드와 게임 산업, 그리고 이에 가장 적극적인 구찌. 그 다음 우리 그때 봤던 구찌, 노스페이스,
VF까지 막 그때 같이 공부했었죠. 그런 거. 근데 그걸 활용하기 위한 연예인, 그리고 아바타. 그건 국내 엔터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하게 먹히고 있는 BTS.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제페토, 네이버 제페토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플랫폼이 아마 돈을 벌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뭐 명품 기업들, 그다음에 엔터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1차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왜? 얘네들이 구독하거나 아이템을 살 테니까. 당장 1,000원, 4,000원이어도 매출로 증가하는 게 보일 거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다 사람들은 5년, 10년 후에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라고 뭐 드립이 나오겠죠. 다음. 음. 실제 명품 업체 중에서는 구찌가 굉장히 빠르게 선보이고 있고, 실제 엔터사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이 이러한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처럼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작년 11월에 6년 만에 선보인 걸그룹 에스파의 데뷔곡 블랙맘바에 나오는 가사인데, 에스파 4멤버 개인이 각각 AI로 만들어진 아바타를 갖고 있고, 각각은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과 아바타를 떼어낼 수 없다는 뜻을 담은 가사다. 이미 작년부터도 이게 성공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에스파는 실패하든 뭐하든. 그러면 에스파의 실패를 업고 YG가 내놓은 신인 걸그룹이 성공할 수도 있고, YG가 내놓은 남자 그룹이 성공할 수도 있고, 가상 멤버가 성공할 수도 있고, JYP가 내놓은 가상 멤버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SM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래에는 한 사람당 각자 인격권을 가진 여러 명의 AI 브레인 아바타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아바타들끼리 소통하고 관계를 가지는 아바타들의 초거대 버추얼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네이버의 이혜진이 얘기했다면, 아니면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얘기했다면, 아니면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얘기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짜리 회사의 수장이 이미 작년에도 이런 것들을 읽고 준비하고, 기술 기업도 아닌 회사가 이걸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빠른 인사이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2000년도 초반에 보아에게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일본 시장을 공략해서 한류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한 선견지명만큼 또 다른 선견지명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조차도 사실은 아바타의 세상이 온다라고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뭔 개소리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읽어냈기 때문에 회사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그 과정을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사람이 이끌고 있다면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눈치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에 베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지역적인 확장은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BTS가 최고로 확장을 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제 가상세계로까지의 확장은 아마 SM이 더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관점이. 물론 하이브도 BTS도, 그러니까 빅히트도 방시혁이 굉장히 빠르게 그 기술 기업으로 시도하고 있는 거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빅히트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그림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방시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대단합니다. 진짜 엄청난 속도예요. 미래를 읽어내는 힘들이. 네. 그래서 지역적인 확장에 국한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도. 확실히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자도 그 성과를 우리가 5년, 3년 후에 같이 가져오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길게 봐야 된다. 얘네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 2차 얘네들을 길게 볼 건 뭐 길게 보시고 당연한 거니까 그거. 다음.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나요? 네. 저 뉴스를 못 봤으니까. 뉴스 보시죠. 위기의 테슬라 점유율 3분의 1 토막. 그죠? 분명히 내가 주식 살 때까지만 해도 테슬라 난리라고 하더니 갑자기 내가 주식 사고 나니까, 그죠? 위기의 테슬라래. 봐봐. 내가 산 이후로는 계속 날 흔드는 뉴스를 내보내고, 그죠? 내가 사기 전에는 내가 꼭 사야 되는 뉴스를 내보낸다니까. 보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시장은 항상 내 뒤통수를 치려고 생각하고, 세상은 언제나 내 뒤통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남들보다 한 발짝만 빠르면 돼요. 남들이
안 하면 된다고. 뉴스 하면 되고요. 이럴 수가 없어요. 돈을 안 벌고 싶어도 안 벌 수가 없고. 이런 뉴스는 왜 지금 나오는 거야? 그죠? 안 그래도 나는 고점에 사서 불안해 죽겠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200불, 300불 때 샀으면, 아니,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흔들리겠어요? 결국엔 다 5, 600불, 700불, 뭐 800불, 이럴 때 샀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음. 그죠? 계속 나와요. 유럽에선 폭스바겐, 중국에선 GM에 빌리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막 혁신이 나온다 그러고. 보세요. 이 경쟁 얘기들을 이제 한다니까. 경쟁이 심해집니다. 모든 시장이 확장하는 데 있어서 보면 경쟁이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미국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자동차에서 가구, 전자제품,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본격적으로 여행, 레저, 외식.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여행 못 다니니까 바꾸라고 해서 좋았던 건데, 그죠? LG전자도 마찬가지죠. 그 논리인데, 거기다가 갑자기 애플카 드립을 붙이고, 주가를 많이 올려놨는데, 점점 낮아지겠지.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면에 이제 여행, 레저, 외식. 원래 선진국일수록 내구재는 한 번 사면 오래 간다니까요. 물론 코로나가 뭐 변수는 있습니다. 저도 항상 말을 바꿨어요. 그렇지만 원래 서비스 소비가 더 활발하다. 서비스가 그렇지만 미국의 슈퍼 성장을 어떻게 막을 거냐니까. 미국은 더 강해졌어. 2008년보다도 2000한 강해졌는데 2020년 코로나보다도 이제는 더 왜? 가상 세계로의 전환에 가장 앞장서 있거든. 제조업, 전기차,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 농산품,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 어느 한 부분에서 글로벌 플랫폼, 그다음 IT 기술, 소프트웨어 능력, 어느 한 곳에서 부족한 게 없어. 미국 자체로는 이제 거의 완벽한 모습을 갖춰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상 세계까지 더 도입이 된다면. 다음 캠핑카, 그죠? 캠핑카 뭐 계속 인기 있죠, 그죠? 이런 소비 시장을 그냥 더 보세요. 한번 방향을 틀면 굉장히 오래 그 유행을 간다니까요. 5년, 10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FNF도요. 후발주자로 갑자기 그 뭐죠? 야구 모자 팔다가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 하던 회사가 원래 아웃도어를 하는데 아웃도어가 엄청난 유행을 불었어요. 그때. 노스페이스 막 이런 거. 갑자기 디스커버리라는 걸 들여와서 후행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죠? 캠핑에 대한 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음. 음. 오픈런 거죠. 일단 지르고 본다는 거죠. 근데 저게 실제로 지르는 거 플러스 이게 이제 여행이 풀리면 좀 수그러들겠죠. 딴 데 쓰는 비용 그치만 위해서 명품 기업들이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상 세계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겠다는 얘기죠. 다음. 네, 그래서 노부인까지 새벽줄을 뭐 칠순에 셀프 선물을 하려고. 다음. 집은 멀고 명품은 가깝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싸다고 샤넬을 단타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말씀드린 거는 샤넬도 그냥 단순 소비가 아니라 재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 똑같아요. 그림을 단순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 투자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 컨슘하는 생활 소비재들은 잘안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이해되세요? 음,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조금 10분 먼저 끝나긴 하는데 인터넷 연결이 이사님이 좀 버벅거리신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 레코딩이 안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10분 덜 했으니까 다음에 10분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러니까 뉴스를 한번 보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형주의 쏠림이 일어나고 그 대형주에 대한 쏠림이 특정 자금을 몰아줘서 계속해서 수요적으로도 받치는 효과를 일으키면서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유동성이라는 게 무한히 풀리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마감되는 구간에서 딱 어느 순간 이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들은 박스피 뭐 이른바 에 갇히게 되고 이익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돈들은 찾아서 다니는데 삼성 10%늘 때 예를 들어서 SM 같은 회사의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막 100%씩 는다라고 하면 수익률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안전된 투자라는 위기였으니까 당연히 안정적이고 좀 꾸준히 올라간 주식을 사고 싶었겠죠. 그래서 대형주의 쏠림이 있는데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 여러분이 오늘 한번 찾아서 보세요. 한 5년 차트나 10년 차트로 보세요. 꼭. 현대차 10년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 옆으로 어떻게 됐는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한번 오르고 나서 한 3년에서 5년 이상을 옆으로 움직이지 않는 구간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그러면 그 구간에 어떠한 기업가 오히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더 5배, 10배 주가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게임, 화장품, 엔터까지 다 불고 나서 뭐 별별 이벤트들이 다 일고 유동성의 효과들과 유행과 소비의 트렌드도 더 이상 이익 개선이 나오고 밸류에이션도 적당한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시중에 돈은 많았고 투자하려는 투자와 투기가 만나가지고 합쳐져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봤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올라왔고 이익 대비해서 다 적정한 수준이고 드립도 다 쳤고 하니 이제 더 황당하고 더 큰 꿈을 그냥 꾸는 더 이상 이제 이익단의 밸류에이션 얘기할 필요 없는 바이오 쪽으로 많이 몰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후행적으로 해석하는 거지만 항상 2008년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의 한 사이클을 놓고 보면 이러한 패턴이 보인다. 패턴이 있었다. 반드시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돈들은 찾아갈 거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해외 투자가 더 활발해졌기 때문에 해외에서 만약에 팽이 성장이 화려하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대적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고성장하는 쪽을 찾아서 계속 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최근 들어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 쪽이 뭐다? 뭐 이렇게 소프트하게 소유하거나 공유하거나 나눌 수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이런 미술품이나 또 엔터나 가상세계로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잘 봐야 된다. 이제 물건을 파는 쪽은 확실히 이제 한 텀이 끝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내구재이니까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투자하고 싶은 분야가 투자까지 되는 쪽이 어디냐 이렇게 봤더니 뭐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림 같은 거, 그다음 명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조금만 일찍 끝낼게요. 네. 다음에도 또 관련된 내용을 잘 준비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존에 안전하고 남들이 다 하는 투자를 통해서 위안만 삼으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더 잘 안 보이고 잘 모르는 쪽에 대한 도전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익이 따라오지 안 그러면 정말 계속해서 안전된 쪽으로만 하면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좋지 않아서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저희가 원래 잘하던 게 이런 작은 회사들을 잘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거나 그런 좋은 기업들, 작은 회사들 중에 이런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가지고 업데이트하면서 서로 공유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하여튼 다음에는 10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